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인천대학교 옥우석 교수입니다. 오늘 그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고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여성일자리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 디지털 전환기 여성 일자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끝이 나야 될 텐데 여러분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 근로자 여러분들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주요한 참석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천여성가족재단 이현애 대표이사님,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오은진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공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님,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원님, 그리고 심혜미 미추홀 여성인력개발센터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오늘 다루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단순한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여성 노동자들, 여성 근로자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에 앞서 먼저 인천여성가족재단 이현애 대표이사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애 대표이사님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현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이 바쁜 가운데 저희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현재 이제 시청 중인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디지털 전환과 여성 노동의 미래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의미가 깊은데 잠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여성가족재단에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2개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이제 민간 산학 일자리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또 일자리 기능을 연구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광역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구직 상담이라든가 또 직업 훈련 교육이라든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취업 발전을 시키는 부평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9개가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159개소에서 여성 일자리 취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중에서 취업을 원하신다면 집 근처에 가까운 세일센터를 찾으시면 아마 취업에 많은 도움을 드릴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의미가 깊은 것은 저희가 이제 광역 또 부평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 바가 매우 큽니다. 작년과 올해 이제 코로나 위기라든가 고용 한파로 인해서 여성들의 취업이라든가 고용 유지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여성 고용의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기에 기업의 여성 일자리 실태라든가 환경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여성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그런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디지털 전환기 여성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기능이라든가 또 맞춤식 교육 훈련 과정들을 더욱더 개발에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앞으로 여성 일자리 확대라든가 발굴에 적극적으로 아무튼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현애 대표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과 여성 일자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해 오셨고 선도적으로 이 분야를 연구해 오신 오은진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오은진입니다. 저는 뭐 오랫동안 연구를 한 거는 아니고요. 한 3, 4년 정도, 최근 4년 정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여성 노동의 미래라고 제가 오늘 발제를 하는데요.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기술의 발전과 여성 일자리 대응 전략이라는 것으로 한 2년 정도 연구를 했고요. 2020년도에 디지털 전환기의 여성 일자리 전략 연구라는 것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한 3, 4년간의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오늘 이 발제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화면의 색깔이 디지털 전환기 여성 일자리 전망이라는 것은 사실상 매우 불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이후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아마 미래에는 노동을 인공지능이 담당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감은 이게 처음 있는 것은 아니고요. 1980년대 개인 PC가 상용화되면서도 똑같은 이런 위기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문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시작된 공장제 노동에 대한 위기가 이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여러 번 이제 이 모멘텀을 갖게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80년대 이후 물론 사라진 일자리도 있지만 PC가 상용화됨으로써 새로 생겨난 일자리도 굉장히 많았고 결과적으로는 글로벌하게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디지털 전환기에 대해서 여성 노동을 너무 이렇게 불확실하지만 너무 위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게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이 WEF가 2016년도에 일자리 전망을 내놓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의 미래에 대한 부분으로 일자리 전망을 내놓는데 이때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200만 개, 2020년도까지 없어지는 일자리는 710만 개라고 내놓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20년까지 510만 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여기서 더 큰 부분은 여성 일자리는 1개 증가할 때 5개가 감소하고 남성 일자리는 1개 증가할 때 3개 감소한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맥락에는 저숙련 일자리의 감소가 가장 큰데 특히 다수 여성들이 저숙련 일자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위기감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오스본 앤 프레이 그 교수팀이 더 아주 매우 강한 가정을 가지고 이 일자리에 대한 전망을 더 어렵게 했는데요. 이제 그러나 이제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러면 20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없어졌느냐? 그거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페이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사회적 수용성, 일자리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또 이것이 실용화되는 데에 대한 경제적 실용성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대체만 일어난다고 해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스본 프레이의 대체에 대한 부분은 다른 모든 조건은 픽스된 가운데 기술력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인가만을 예측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세게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네거티브하게 나왔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이 이후에 사실 더 강조되는 부분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의 발전입니다. 특히 배달, 크라우드워크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배달의 일자리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증폭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일자리는 훨씬 더 는 것으로 아마 계량으로 측정해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바뀌는 노동 시장에서 젠더 불평등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더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일자리가 뭐 여성 일자리가 늘었다 줄었다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가 다 느끼는 이 젠더 불평등한 미래 노동 시장이 미래에도 그대로 답습될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들을 담아봤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제가 노동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요구들이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내용은 제가 2018년도에 연구했던 그 연구과제, 아까도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기술의 발전과 여성 일자리 대응 전략 1차년도 과제입니다. 여기서 저는 현재 노동시장, 특히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노동시장 전문가와 민간기업 임원급 이상, 특히 여기서는 대기업도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급 이상 52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여성 노동시장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물어봤는데, 보면 기술 변화, 그러니까 그 일반 기업과 전문가를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술 변화와 그것이 얼마나 빨리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체감 속도를 질문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일반 기업과 전문가를 이렇게 나눠서 봤더니 일반 기업이 느끼는 기술 변화의 체감 하고 전환 속도에 대해서 사실상 일반 기업이 전문가보다는 더 그 기업의 체감 속도는 빨리 나타나는데, 이 전환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더 훨씬 빠르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으로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가들이 위기감은 일반 기업에 있는 실무자들이 있지만 이게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라는 대한 위기감은 전문가들에게서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현재와 미래의 대체 기술 도입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해서 인공지능,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물어봤는데,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이 모든 부분에서 다 현장에 있는 그 현장 실무자들보다 더 기술 도입이 빠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의 그 이사급 이상, 임원급 이상의 얘기고, 점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인데요. 이 보면은 아마 그래프에 서로 달라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많은 위기감이 사실은 전문가들이 더 많이 느끼는 거고, 현장은 그거보다는 조금 위기감이 없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수준만큼 이 대체 기술이 빨리 도입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인력 규모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게 전문가나 일반 기업 모두 다 여성 인력에게 그 영향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숫자의 차이는 있진 모르지만 큰 틀에서 기술의 변화와 대체가 여성 인력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은 전문가와 현장에 계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기술 발전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섹터로 나눠서 물어봤습니다. 일자리 감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제일 이제 여기서 나머지는 다 일자리 감소, 그다음에 전직과 이직, 뭐 아웃소싱 증가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의 기업보다 전문가들이 다 더 높게 이것을 예측했는데, 한 부분이 전문가랑 의견이 뒤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향후 직무 능력의 강화입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느끼는 여성 인력의 직무 능력 강화보다 현장에 계신 분이 더 많이 직무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그 기업에 있는 여성들에게 직업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기술의 발전이 이제 여성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는 것을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현재 여성들이 하는 많은 직무들이 아웃소싱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분들이 이제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회계나 사무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회계나 사무 업무가 현재 ERP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부분에서 사실은 플랫폼의 다른 그 업무만 해주는 그런 일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봤을 때 소기업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직무들이 사실은 플랫폼으로 아웃소싱된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고용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이런 부분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그 일의 질이 매우 낮아질 가능성은 있고 이러면 고용 불안정과 함께 이제 여성들이 이런 이 업무를 하던 여성들이 무한 경쟁에서 저임금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업의 인사관리 체계 같은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바꾸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또는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되게 포지티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되면 아웃소싱돼서 밖에 나가서 하면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애로가 줄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내 노동을 한다고 해서 일가정 양립이 더 좋아진다라는 결과는 어디에도 없고요. 오히려 더 여성들이 두 가지의 버든을 지게 된다는 그런 결과들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일하는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성불평등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향후 바뀔 수 있는 가능한 이제 업무입니다. 예컨대 현재 디지털 디바이스의 도움으로 기술 대체가 일어났을 때 원격 근로, 재택 근로들이 가능한 방식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아웃소싱될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재직 여성 일자리의 아웃소싱 가능성은 회계 업무, 비서 업무가 있고요. 이렇게 될 때 질과 양의 문제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 위기감은 일자리가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인 경우에 저숙련 사무직 일자리에 많이 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직 명확하게 전문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RP 같은 거를 하려고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은 사실은 자동화가 늦게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기업의 생산력은 높아지고 좋아지겠지만 이 업무가 여러 개 잘 분장이 됐을 때 과연 여성의 일자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 부분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이게 여성들의 일자리가 만약에 아웃소싱 되면 경력 단절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기업의 관계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호받는 노동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으로 바뀌는 것은 이것은 정책적 개입이 있지 않다면 무한 경쟁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이 고용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그 다음에 자녀 인력 숙련성에 따른 기업의 자녀 인력과 여성 일자리에 대한 얘기인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 생산 기술직이랑 사무행정에 이제 저 파란색 두 개가 크게 올라간 거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성 일자리가 더 많이 자녀 인력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으로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전직과 관련하고 또는 그 기업 내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재직자 중심의 교육이 필요한데 제가 인터뷰해본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모자라고 또는 그 회사에서 그 업무가 없어지거나 바뀔 경우에 사실 이전직과 관련된 지원을 하기보다는 명퇴금을 더 많이 주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거는 이제 대기업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들이
보통의 기업은 그렇죠. 온더잡 트레이닝을 합니다. 펌 스페시픽 트레이닝을 하고 그 기업에 필요한 트레이닝만 하지만 미래에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노동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지원하는 방식의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노동조합도 굉장히 나서줘야 되는데 그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이 여성들의 이런 목소리에는 별로 귀 기울여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인터뷰한 결과 확인이 돼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또는 어떤 요구를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기업에서 그러면 미래에는 기초 직업 능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분들이 되게 재밌게 대답한 거는 저희는 무슨 그러니까 도덕성, 저는 이제 그 기술 능력이라든지 뭐 컴퓨터 능력 이런 걸 요청할 줄 알았는데 그 기술 능력과 같은 기술적 요소가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직업 윤리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것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기업에서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을 생각할 때는 뭔가 굉장히 직무 중심의 기술적인 것이 미래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미 그런 것들은 기술 대체가 많이 일어나고 사실상은 그것들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윤리적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협업할 때 얼마나 의사소통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더 많은 기업의 요구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고, 이는 이제 대학의 학부과정이나 또는 이제 직업훈련을 할 때도 이런 윤리적인 부분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그 훈련 과정이나 교육 과정이 좀 개편돼야 되겠다. 현재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융합 사업에도 사실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직업훈련에서도 너무 직무 중심으로만 이게 이루어졌지, 그것을 미래 산업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자기가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는 게 제가 분석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정책 제안을 간단하게 써봤는데요. 일단은 고숙련 직종으로 진입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여성들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숙련 직종은 시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노동력 대비 기술 대체는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그리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융합 인력 양성에 대한 세계 주기별 정책이 필요하다. 잠깐 앞부분에 제가 스킵을 했는데 어쨌든 미래에는 과학기술 융합 인력에 대한 요구가 상당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정책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 과학기술인 기본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이지 이렇게 융합 인력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가정 양립, 집에만 여성이 와서 일하면 일가정 양립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들의 경력 개발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좀 전향적 방식에서 그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을 정책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애 주기에서 직업에 대한 주기가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노동시장의 미래라고 봅니다. 이럴 때 여성을 위한 이전직 직업훈련의 고용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부분에 이제 현재 노동시장의 변화고, 그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일들이 플랫폼으로 아웃소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아웃소싱되는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일자리 개수를 셀 때는 일거리를 중심으로 세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도 다 개수로 세서 계량 지표는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이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가지고 제가 플랫폼 일자리 연구를 해봤습니다. 붙여서 그것도 같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새로운 일자리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래의 기존 일자리의 변화라면 이거는 새로운 일자리의 출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명이 많이 연구들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른바 깅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플랫폼상에서 많이 거래가 됩니다.
가장 쉬운 것은 배달, 여성들은 가사인 경우죠. 그랬을 때 이게 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산업의 성장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안정성은 보장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직업으로 미래 지속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일단은 업종별 성별 업무 선택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배달과 가사를 가사 종사자들을 조사를 해서 왜 이 일을 선택했으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한 이유는 지금 남성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플랫폼으로 나와 있는 그런 일자리가 배달이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가사가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산업에서 남성 중심적인 산업, 그다음에 여성 중심적인 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팽창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여성 일자리의 미래를 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가사나 배달을 살펴봤는데 되게 재밌는 것은 남성 여성이 선택하는 비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시간의 유연성입니다.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어서인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할 때 수입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이거 선택했다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의 그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어서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달이 돈이 되는 직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앱에서만 활동하는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원래 했던 다른 곳에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이게 구직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앱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앱에서만 활동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90%가 다 넘었습니다. 이건 뭐 남녀가 동일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보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가장 크고, 두 번째가 육아 가사를 병행할 수 있어서였는데, 남성들은 두 번째가 이게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의 일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일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여성은 그렇게 쉽게 구해지는 일자리라기보다도 이제 일가정 양립에 대한 방점이 있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이 일의 그 이유를 가장 크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을 제가 봤습니다. 수입을 봤더니 이게 현재 수입, 그러니까 원하는 수입, 현재 수입 이렇게 봤는데, 이게 제가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입을 추정한 건데요, 한 100만 원 정도인데 남성들은 30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여성들은 주당 한 3.8일 일하고 남성들은 5.5일 일해요. 그러고 시간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한 3배쯤 더 많은 돈을 가져가죠. 그게 배달 업무가 그렇습니다. 배달 업무에서 뭐 원하는 수입을 보니까 여성은 한 160만 원이었고 남성들은 한 4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사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그 양과 수입을 봤을 때 사실 배달을 하지 않고 가사를 하는 거는 너무 이상한 거죠, 지금. 그렇다고 배달이 그렇게 엄청나게 숙련된 일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는 이게 플랫폼으로 밀려왔을 때 가사가 팽창하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수입 비중인데, 이제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많이 하지만 지금 보면 앱을 통한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가사 서비스가 미래에는 상당 부분 가사 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전통적으로 이제 NGO에서도 하고 있고 뭐 이제 직업 소개서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대형 그러니까 대형 플랫폼 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한 4개 정도 회사가 지금 가장 큰 대규모 플랫폼 가사 회사인데, 거의 아마 그쪽으로 다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배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배달의 민족, 6.25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앱노동에서의 본인들의 그 지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여전히 이 가사는 100% 여성이 응답을 했는데 그냥 회원 자격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노동자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여기에 그냥 조인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가장 컸고요. 그것에 반면에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냥 난 특수형태 근로자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성이 굉장히 강하게 본인들은 느끼는 거죠. 거기에 비해 가사 노동자들은 사실은 근로자성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는 상대적으로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계속 일을 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오히려 제가 놀라운 거는 이렇게 저가의 노동을 하는데도 여성들은 그냥 계속 일을 하겠다, 이 일을. 그리고 그러니까 가사 노동자들은 계속 그 일을 하겠다. 배달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일을 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한 비중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달은 사실은 되게 중간 노동의 가능성이 큰 거고, 가사 노동은 사실은 이게 전업이고 본업인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이제 적다라는 것이 제가 이 두 플랫폼 노동자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 이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거는 남성들 같은, 그러니까 정부가 이만큼 지금까지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가사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되고 싶다라는 부분이 가장 컸고요. 노력해 달라 이거고, 배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역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는 노동으로 인정을 해달라라는 그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노동 두 플랫폼 노동자들은 다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을 굉장히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기노동의 성별 차이와 성별 분업화된 산업 성장의 가능성을 제가 좀 볼 수 있었는데, 일단 이 두 가지 노동이 사실은 되게 기본 전통 노동에서 일로 이제 플랫폼 노동으로 지금 현재 전환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산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배달은 굉장히 그 규모도 커지고 그곳에 있는 소득도 높고 그런 반면 가사는 여전히 그냥 그 상태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근데 이 가사 노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게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여성계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이게 어떤 식의 여기에 새로운 산업화의 변화를 가져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것을 본인의 자기 직업으로 여기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미래에 여성들도 배달 노동으로 갈 수 있고, 또 30, 40대 여성들을 제가 인터뷰해 본 결과 사실은 배달 노동을 더 하고 싶다는 의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회적으로 배달 노동은 배달 노동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위험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제 도전을 못 하는데, 본인은 어떤 트레이닝이나 훈련을 통해서 진입해 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가진 여성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대는 많이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그래서 이제 근로조건과 보상 체계의 차이가 여전히 이제 배달 노동과 가상 노동이 있는데, 배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노동조합도 형성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이게 고용주냐 그다음에 고용주냐 그렇지 않고 근로자냐의 차이에서 여전히 고용주를 디파인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공론화되고 있는 반면에 가사는 그렇지 못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성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성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속성은 매우 복잡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근로자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면밀히 해서 좀
그 제대로 정책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가사노동자법이 통과가 돼서 근로자성은 일부 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금기법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고요. 굉장히 배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보존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두고 특별법으로 둔다는 것은 적절한 미래 노동시장의 대응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조사 결과를 요약한 건데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은진 박사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 이제 정말 되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오 박사님이랑 전적으로 동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일자리 소멸에 대한 얘기는 좀 과장된 위기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 분배라든지 일자리 불안정성이라든지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사회 보장이나 교육 훈련에서의 사각지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래에 대처해야 될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 노동으로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전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짚어주시면서 여성 근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아마 마음도 좀 급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전달을 해 주셔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토론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충분히 소화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토론자 여러분들께는 각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10분 정도 토론을 해 주시고 토론 내용에 대해서 오 박사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은 말씀을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저희 자료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하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토론으로는 서울여성가족재단의 공주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토론에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공주라고 합니다. 우선 중요한 자리에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은진 박사님 발제문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약간 한번 짚어보면요. 산업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여성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게 예단하기 어려우며 어떤 기술을 채택하고 정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디지털 기술의 도움으로 여성의 많은 직무에서 기술 대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일자리나 직무는 아웃소싱 되거나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와 같은 이제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될 가능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별화된 플랫폼 노동의 예로 가사앱과 배달앱 노동자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정책적 대응을 통해서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등 노동시장에서의 변화에 대응하고 세일센터를 중심으로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에 대한 재취업, 전직 지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왔던 기존의 여성 일자리 정책의 어떤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여성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저는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여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여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직업교육 훈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연령별 디지털 역량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기초 역량은 노동 과정에서는 물론 앞서서 이제 좌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상생활에서도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고령층, 특히 그 중에서도 디지털 기초 역량이 가장 낮은 여성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전 시민이 디지털 경제로의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초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방법은 이제 찾아가는 교육과 같이 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요. 교육 내용에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 문화 변화에 대한 교육과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 훈련까지 좀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앞서서 오은진 박사님께서 강조한 바와 같이 그동안에는 사실 재직자에 대한 이제 직업 교육 훈련이 좀 약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역량 교육을 강화하여서 직무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입직이나 전 이직 과정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재직자에 대한 어떤 직업 훈련은 이제 거의 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역량 강화에는 다소 정책적 관심이 기울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성들이 경력을 개발하거나 관리직 등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유발하면서 관리자급의 성별 분리를 심화하고 임금 격차를 강화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여성들이 노동 현장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이나 로봇과의 협업 능력 등을 이해하고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직이나 보건, 의료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이나 드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 등이 이제 속속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 만큼 디지털 기술과 협업하는 방법이나 직무 전환과 관련된 교육 과정이 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수요에 좀 기반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 자금 지원 시에 재직자 훈련 비중 등을 좀 가점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었던 법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이나 임신, 출산, 육아뿐만 아니라 높은 성별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서 경력단절 사유의 근로조건이 추가되었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좀 더 주안점을 주도록 이제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개정안의 명칭 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직 중인 여성에 대한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에 세일센터를 비롯해서 여성 일자리 정책에서 모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 과제로 직무 전환, 디지털 직무 전환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디지털 분야의 여성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제 방안인데요. 입직 단계에 있는 청년 여성 중 디지털 산업 분야로의 진출의 의지가 크거나 관련 분야 전공자를 중심으로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서울시가 AI나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 교육과 취창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취업사관학교와 같이 인천시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문가 양성 사업에 대한 성별 역량 평가 등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지원받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직업교육 훈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 청년 여성 구직자 등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의 여성 일자리 지원 기관 중에서 디지털 기술 전문가 양성 특화 기관을 좀 선정하여서 운영을 전담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 해당 교육 과정은 무엇보다 성인지 관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좀 차별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AI 등 디지털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편향성의 문제나 디지털 성범죄 문제 등에 적절하게 개입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성인지 관점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안하고 싶은 과제는 디지털 기술 도입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보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이번 발제에서는 이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지만 오은진 박사님의 디지털 전환기의 여성 일자리 연구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좀 중요한 점 중에 하나로 산업별로 디지털 전환의 양상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바꿔 말하면 어떤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각 산업 또는 이제 개별 사업장에서의 여성 일자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상이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함의합니다. 따라서 오은진 박사님의 이 보고서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업의 변화와 관련해서 제시한 정책 과제 중에 굉장히 좀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했던 점이 디지털 기술 도입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이제 여성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는 일자리 정책과 사실은 산업 정책이 좀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산업 정책 차원에서는 이제 스마트 공장 등 사업장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뭐 인천시나 아니면 여러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사소통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사업장을 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롤모델이나 아니면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마련하거나 컨설팅 내용에서 기술 도입 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좀 거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성인지 관점에서 기술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얻도록 하는 방안 등이 좀 담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무를 고도화하거나 성별에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 차원에서는 철저한 직무 교육을 통해서 재직자들이 새로운 직무에 좀 적응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오은지 박사님께서 강조했었던 이제 재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자리 지원 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인프라 개편과 종사자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과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자리에서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 서비스와 직업 교육 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세일센터와 같은 일자리 지원 기관의 디지털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거나 현장에 밀착된 디지털 직무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대대적인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보안 등에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자리 정보망의 좀 개편을 통해서 종사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관 간 정보가 좀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도 종사자의 이제 업무 부담을 낮추고, 그리고 이용자의 경력 개발 단계 상담이나 직업 교육 훈련 정책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인프라망을 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동시에 종사자에 대한 디지털 전환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업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디지털 전환을 이해하고 좀 더 잘 이끌어 나가는 이제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좀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을 기획하거나 아니면은 기획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사자 교육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일부 일자리 지원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담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좀 또 독려하기 위해서는 기관 평가 반영과 같은 인센티브 도입 등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주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공주 연구위원께서는 이제 그 디지털 직업 훈련, 특히 여성과 관련된 직업 훈련에서의 어떤 단계적인 접근을 좀 강조해 주셨고요.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본 거는 운진 박사님 연구 결과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 DX와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이 조금 더 근본에서부터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주셨고요. 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항상 갖고 있는 문제지만 이제 교육자를 교육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경기연구원의 오재호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원 오재훈 연구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오재호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여성 노동의 미래 발제에 관하여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에 인력이 언제나 부족했죠. 그래서 노동력이 항상 필요했는데 사람은 부족하고, 그래서 일자리는 계속 새로 만들어지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은 많은데 자동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한 시대로 어느샌가 바뀌었어요. 실제로 2020년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로봇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 일자리가 한 500여 개 정도가
그 분야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전년도인 2019년도에는 절반밖에 안 됐어요. 한 240-50개 정도였는데 500개 정도로 늘어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잘 아시는 IBM사는 기업의 업무의 60% 이상을 RPA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2020년도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성 일자리의 미래, 여성 노동의 미래에 관해서 이 로봇 자동화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동네에 가면은요, 잘 되는 미용실이나 이발관이 있습니다. 외국 결혼 이민자들이 미용 기술을 많이 배워서 이 미용사를 하는데 굉장히 기술이 탁월합니다. 굉장히 잘 배우고 우리 말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원활하지는 않지만 의사소통하는데 문제 없고 계산하고 지불하고 결제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술을 습득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용실을 여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미용실이나 이발관에 가서 오랫동안 잘 되는 데를 보면은 단지 미용 기술, 이발 기술로만 사람의 기술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머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를 한다라는 거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 간에 교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늘 뉴스가 어떻고 뭐 이런 정보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굉장히 속상하다더라. 아니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장구도 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공감 능력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그 영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오래 잘 영업이 되고 계속적으로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영업을 지속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요건은 다른 사람들과의 얼마나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깊이 공감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역시 인간성, 인간적으로 타고난 능력, 공감 능력을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 그러려면 이제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 훈련에서 개발하는 것, 각종 소양의 일환으로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트에 가보면 요즘에는 이제 카드를 무슨 마트에 카드를 만드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카드를 하나씩 만들면 그게 이제 좀 실적이 되나 보죠. 근데 얼마 전에 갔는데 그 어떤 나이 드신 여성분이 카드를 만들려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데 굉장히 사람을 이제 끌어들이는 그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야,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앉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분의 말솜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우리 패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조그만 이제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저하고 저희 안사람하고 가입을 해주시는데 그 넘기는 속도, 기기를 다루는 속도, 그 다음에 인증번호를 보내고 확인해서 다시 입력하고 패스하는 그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원활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더니 61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제 안사람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디지털 기기를 다루면서 이걸 원활하게 가입 신청을 한 10분여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동의서도 읽어보게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걸 보고 처리하시는 걸 보고 이게 이제는 이제 과거에 동네에서 그 고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 능력만 갖고는 안 되고 미디어를 다루는 능력, 다시 말하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이 과거에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디지털 문맹률, 문해율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얼마나 원활하게 다루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일자리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그 소통 능력, 이 두 가지가 충분히 결합이 돼야 그 필요한 인재다, 인력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노동에 있어서 과연 사라지는 일자리, 많이 바뀌는 이제 산업 지형이 어떻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과연 인간의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예는 이제 알파고 얘기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둑 다들 아시겠지만 바둑 기사 이세돌 씨가 알파고한테 지고 나서 이제 바둑은 사람이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바둑의 열기가 식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서점에 바둑 서적은 더 잘 팔리고 바둑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더 늘어서 인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여전히 바둑 프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방송을 잘 하고 있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반드시 추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는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고 체스를 두고 하는 것이 추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도 사무자동화라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이제 컴퓨터가 다 해낸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라지지 않을 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바둑을 두는 이유는요, 그 계산을 얼마나 정확히 해내느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대 한국, 한국 대 일본, 뭐 중국 대 일본 이렇게 해서 대표로 나눈 사람들 간의 경쟁 의식과 이기고 지면서 그 엇갈리는 좌절과 아쉬움, 그다음에 이겼을 때의 승리감, 기쁨, 보람,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자동화가 되더라도 사람의 승부의식이나 아니면은 그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런 인간적인 영역은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이제 서비스 영역에서 단순히 정확하게 서비스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교감을 통해서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은행 업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대체가 됐어요, 이미. 여신 대출이라든지 대출 심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담보 대출, 그다음에 변호사 업계에서는 법리 해석하고 판례 적용하고 검토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컴퓨터로, 오히려 전문가들 몇 명이 들러붙는 것보다 기계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 정확도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인 일이라든지 추론을 하는 그런 일자리, 그런 업무들은 많은 부분 자동화로 대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세 가지는 우리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미디어를 다룰 수 있고 디지털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자동화가 될수록 여전히 인간적인 요소를 요구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소양 교육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 그것이 또한 계속 중요할 것이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세상이 자동화가 되더라도 정보를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키고 거기에서부터 많은 만족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은 인류가 지속 가능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여성 일자리랑 여성의 직업 훈련 같은 것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디지털 전환과 여성 노동의 미래에 관해서 짧은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재호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오재호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저랑 여기서 유의한 남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디지털 전환 DX 시기에 있어서 그 디지털 능력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어떤 능력들, 소통 능력이라든지 책임성, 그 다음에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어떤 공감 능력에 기반한 여러 가지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와 어떤 교육 훈련에 대한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인천 여성가족재단의 서경희 연구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소개받은 인천여성가족재단 일자리 개발팀의 서경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오은진 박사님의 디지털 전환기의 여성 일자리 미래를 주제로 한 이제 시리즈 연구를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디지털이나 또 플랫폼 산업 전환에 따른 여성 관련 연구가 좀 희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좀 광범위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여성 고용의 영향을 살펴보고 또 방향성도 제시해 주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요즘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또 예견되는 이제 상황인데 이런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고 또 시사하는 바가 큰 연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시리즈 편의 연구 보고서가 계속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인상 깊게 좀 읽은 부분은 기존 이제 제조업종에서 로봇 도입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제 3장 부분이었는데요. 최근 이제 우리 재단에서도 이제 미스매칭 격차가 큰 산업을 선별해서 산업체 여성 인력 수요 조사와 채용 전망 조사를 이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여전히 이제 산업 현장은 여성 직종 또 남성의 직종으로 나뉘는 이제 성별 직종 분리 현상이 남아 있고 그 심각성을 또 재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여성이 또 진입 가능한 직종들에 계속 한계와 제약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고, 그리고 또 사업체는 생산직 인력 부족을 호소하나 해당 일자리를 선호하는 여성 구직은 부족한 현실과 같은 미스매칭 현상도 이제 고질적으로 계속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조사에서도 계속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기존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 수요를 찾는 이제 종래 좀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여성의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수요를 계속 발굴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 일자리 관련 사업체 수요 조사도 이런 좀 신산업 부문 비전통적인 직종에서 여성 일자리를 끊임없이 발굴하기 위한 접근과 시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이번 연구에서 보니까 이 로봇을 도입한 3가지 제조업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 인력 활용 현황 또는 여성 적합 직무 분야가 어떤 건지를 좀 찾아내고 또 인력 수요도 파악하는 그런 조사를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성 고용 확대 방안도 또 제시하신 점들은 또 굉장히 좋은 사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인공지능 산업에서도 여성 고용의 방향성도 제시한 사례도 있었고, 또 기존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 업종 중에 간호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도입의 변화가 여성 고용과 근로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파악한 사례도 있었고, 가사앱 서비스 플랫폼 노동자를 또 집중적으로 분석하셔서 근로 실태나 개선 방향을 제시한 사례 등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신직종이나 도전 직종 분야에서 여성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이런 관련 연구들이 좀 계속 시도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제가 좀 뭐 특히 인상 깊게 본 부분은 그 2장의 이제 디지털 전환에 따른 환경 분석과 여성 고용 추이를 분석한 이제 결과를 읽으면서 느낀 점인데요. 그 연구자께서도 이제 분석 결과를 통해서 현재 산업이 디지털화에 따른 이제 거시적 변화가 좀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뭐가 전환이 한순간에 획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로 인식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판단된다라고 이제 보고 계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 생각을 한 가지 더 첨언하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더디게 일어나는 것들이 산업 기업 간의 어떤 디지털 격차의 문제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디지털 변화가 의외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또 변화로의 흐름을 더디게 하는 것이 이런 이제 격차의 문제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이런 격차의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종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것이 이제 일자리 미래에 대한 논의였었죠. 한편에서는 이제 기술 발전에 대한 일자리가 감소할 거다.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 생산성이 향상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이제 규모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대립되는 의견들이 이제 계속 논의가 돼 왔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러한 논의를 좀 넘어서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격차의 문제를 더 많이 국제기구나 이제 글로벌 기업이나 기관에서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연구들이 좀 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읽어봤는데요. 이런 이제 연구 주제를 보면은 이제 격차의 문제가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고 저희 이번 연구 주제도 또 디지털의 성별 격차, 젠더 디바이드 문제에 대해서 관심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연구들이 이제 또 다른 큰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산업 간의 격차를 좀 살펴봤는데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디지털 인프라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기업의 디지털 역량은 미비하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집에서도 이제 기입해 두었는데 우리나라의 강점이 이제 디지털 인프라 또 그로 인한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강점이죠. 그래서 뭐 광대역 가입자 수나 인터넷 사용률이나 5G 네트워크나 뭐 디지털 정부의 성숙도나 개방성 정도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높은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해서 반대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특히 중소기업의 낮은 디지털 기술 활용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딩 같은 이제 그런 컴퓨팅 활용에서나 전자상거래 원격 근무 또 재택근무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낮은 수치로 이제 OECD 평균 대비도 낮은 수치로 나와 있고 또 전 산업 부분에서도 소프트웨어 인력을 활용하는 용도도 다른 외국에 비해서도 이제 지금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의 거의 상당 72% 상당이 디지털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것이 이제 고령화 현상과도 이제 맞물려서 그렇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을 어쩌면 선도하는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성장 기회가 되고 그들은 상대적으로 앞서가고 있지만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은 여건과 역량 면에서 굉장히 미흡해서 성장 소외가 이제 계속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한국의 기업 규모에 따른 이제 분절적 노동시장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디지털 산업에서도 디지털 이제 전환 시대로 가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중소기업의 디지털 소외가 결국은 이제 그 대부분의 여성들이 중소기업에 이제 분포하고 있는 여성 일자리의 미래에도 어떤 영향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보면서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디지털 역량을 좀 키우고 격차를 해소하는 것들도 같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지만 여성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일자리의 미래를 좀 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전환 디지털 전환 역량, 디지털 적응력을 잠시 이제 언급해 보면은 앞서 이제 산업계나 기업의 그런 전환에 대처하는 그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는 것처럼 또 개인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뭐 잠시 이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뭐 재직자 경우에도 리스킬링, 업스킬링과 같은 이제 이런 그 직무 교육이 계속 요구가 되고 개인의 경우도 디지털 문해력과 같은 이런 역량을 좀 더 키워내기 위해서 국가적인 어떤 지원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경희 연구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서경희 연구위원님께서는 특히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와 그 다음에 흥미로운 토론의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반적인 디지털 역량과 이게 산업에 적용된 디지털 역량에 좀 격차가 있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실제로 이런 어떤 그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일자리의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여성의 일자리 부분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발굴해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저희 그 미추홀 여성 인력센터 개발센터의 심혜미 센터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미추홀 여성인력개발센터 심혜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등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시대적 요구인 이 시점에 토론회를 통해 여성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신 오은진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디지털 전환기 여성 일자리의 불확실성 속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요구들을 산업 현장의 인식과 기술별 대체 수준 또 일하는 방식의 전환 등으로 살펴보았다는 점과 구직자뿐만이 아니라 재직자의 재교육 및 기초 직업 능력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노동의 출현을 통해서 여성 노동 변화에 따른 그 정부의 역할 및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체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를 고용 인력 규모 변화 전망과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으로 살펴본 점과 또 새로운 노동 출현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가사와 배달앱 노동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여성 노동 변화의 한 부분을 예측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일하는 방식의 전환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그 여성의 전 생애적 그런 관점에서 여성 일자리에 대한 어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한 또한 정부의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저는 여성인력개발센터 현장 중심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성 일자리의 기회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쳐지면서 비대면 사회의 전환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전 생애적 그런 경력 개발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 일자리의 기회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성 일자리 기회 요인을 살펴보면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의 전환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비교적 자유롭게 우리가 근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산업이 플랫폼화되어서 노동시장이 유연해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걸 더불어서 또 직업 간의 변화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의 역량과 어떤 독창성에 주목을 하면서 1인 기업이나 또한 창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또 유망한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정관념의 변화는 또 직업교육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변화의 주기나 속도가 굉장히 빠른 미래는 평생 경력 관리가 필요하고요. 당장의 현실보다는 장기적인 미래를 조망해서 진로 탐색이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또 여성 일자리의 가능성을 좀 세 가지로 살펴보면은 그 새로운 분야의 생성과 융합의 가속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이나 기술 또 이런 인문학 등 엔지니어링 등 여러 분야에서 융합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지만 또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아 있고요. 또 디지털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더불어서 또 이와 더불어 또 젠더 편견이나 또 불평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또 여성들이 진출하지 못했던 남성 위주의 어떤 직업들에 이제 진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보면은 뭐 소방대원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기의 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게차나 산업 현장에서의 그런 인력들 안에 여성들이 다양하게 진입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별 고정관념의 탈피가 되어져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볼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수요 기반의 유망 직종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나 플랫폼 산업이 가져온 그런 새로운 일과 직업 전망을 통해서 지역 연계와 또는 산업 특화를 기반으로 한 유망 직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어서 대다수의 여성 인력들이 요양보호사나 이런 관련 쪽의 일들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치매 전문인 뭐 요양보호사가 그 코디네이터로서 그들과 또 놀이도 같이 하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융합하여서 그러한 과정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 직업훈련의 디지털 전환 방안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년 동안의 그 여성 취창업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직업훈련에서 사업관리까지 경력단절 여성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향후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는 지역 커리어 센터로서의 전생애주기 여성 대상 일자리 플랫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직업훈련의 비대면 전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수강생들의 상이한 그런 컴퓨터 수준으로 비대면 수업에 그런 어떤 참여의 한계가 있고요. 또 실무 위주의 수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과정 운영 시 피드백을 주는 그런 부분들에 제한이 있거나 그런 비대면으로 수업을 전환했을 때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장 큰 부분에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면 이런 비대면 전환에 따른 그런 전산 시스템의 어떤 구비나 장비 또 기자재 보강 이런 대한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산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그런 어떤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종 훈련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훈련 기간은 단기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융합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들 코딩 이런 부분들로 단순하게 진행이 되고 주요 직무는 데이터 구축이나 코딩, 프로그래밍 등이고 근무 형태는 강사나 프리랜서, 그래서 시간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창업회 같은 경우에도 공예나 어떤 환경, 먹거리, 문화 관련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기술 창업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반 그런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성은 서비스직이나 사무직 또는 판매직 등 근무 직종의 편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직종은 디지털로 전환이 되었을 때의 업무 대체 가능성이 크고요. 일자리 감소의 그런 위험성이 높은 편으로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일자리 양극화를 심화시킬 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교육과정 개편 및 또 수준별 단계별 교육을 위한 전략 수립으로 교육의 편중성에 대한 심화를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과정 양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또 눈여겨보는 거는 그동안은 경력 단절 여성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가 초점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성이라는 또는 재직 여성에 대한 그런 재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력 유지를 위하여서 리스케일링이라든지 아니면 또 업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여성 일자리를 위한 제언입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역량 강화 직업훈련을 확대를 해 가고자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성 취업 지원 기관의 인프라를 먼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른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는 고부가 가치 분야의 그런 여성 기술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또 기술 발전에 따른 그런 재직자의 교육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넘어나 가지 못하고 제한된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향후에는 고용노동부나 환경부, 과기부, 산자부 등의 그런 다부처 범부처 통합 지원 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협업을 해서 과감하게 여성 일자리 확대에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 나가야 될 거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제 발표 안에도 보았듯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플랫폼 여성 일자리 대상으로 교육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집중도가 높은 그런 프리랜서 또 플랫폼 업종들이라든지 위기 근로자의 그런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그런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화훈련 과정 운영이라 또는 세일 직업훈련 등을 확대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그런 여성 일자리 가운데에서는 질 낮은 일자리라는 그런 편견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일자리에 속해 있는 프리랜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겠는데요. 요즘 보았었을 때에 최근 이런 플랫폼 업종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 활동 그런 지원 정책에 대한 그런 다변화가 또 있어야 하며 더불어서 이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여성의 직업 환경 변화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연구라든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 전환이 시대적 요구인 이 시점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여성 일자리 미래를 위기에서 가능성의 기회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토론을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네, 심은미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토론 순서를 제가 정한 건 아닌데 굉장히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다른 말씀이라기보다는 비슷한 말씀인데 조금 더 낙관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게 이런 어떤 DX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여성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기회를 만들고 있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 근데 제가 이게 비슷한 말씀이라고 제가 감히 해석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면 또 여성 일자리 어떤 기존의 여성 근로에 덫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비슷한 어떤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어떤 입장에서 비대면 전환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그에 따른 어떤 적절한 환경에 대한 투자가 아직까지 좀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저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여성가족부의 틀을 넘어서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부서와의 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토론 말씀을 다 들었고요. 오늘 하나같이 정말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들을 짚어주셔서 사실 오늘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진 못할 것 같고요. 잠깐 시간을 제가 잠깐 체크를 하면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남지는 않았는데 저도 이제 사회자 입장에서 한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까 중간에 말씀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발표자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첫 번째는 이제 여성가족재단의 그냥 하나의 어떤 제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재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인데 오늘 네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온진 박사님 발표에서 ERP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ERP로 전환해 가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성별 역할의 문제가 거기서 개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공주 박사님께서도 의사결정에서 거기서 여성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라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서경희 그 연구위원님께서도 이런 어떤 자동화라는 것이 갖고 온 어떤 미스매칭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획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성가족재단에서 그 우리 여성 CEO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뭐 협의체도 있고 교육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사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 남성 위주의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존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그분들을 좀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이건 도덕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이런 부분에 활용했더니 훨씬 더 성과가 좋고 능력을 더 많이 보이시더라라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이런 어떤 포럼들을 좀 개발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좀 많이 그 공부하던 부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디지털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 새로운 환경에서 교육 훈련, 디지털 역량 개발 훈련해야 된다, 교육시켜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 기회를 드려야 된다. 사실 다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 참 어려운 문제는 수요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요가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근로자들이 사실 참여의 의사를 잘 끌어내질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근로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 기존의 교육 훈련 시스템이라는 것이 기존 산업 체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변화한 수요에 대해서 사실 시간의 측면이라든지 비용의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이제 작년인가요? 그 내일 배움 카드제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바뀌었죠. 사실 저는 큰 진전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근데 제가 그 정책에 말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어떤 그 플랫폼 시대의 산업 구조 속에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계속 직장을 바꾸는데 이 직장이 바뀌는 속에서도 교육과 훈련과 취업의 전직 능력의 고용 능력의 기회를 계속 어떻게 연속시켜 주느냐라는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라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뭐 사실 저는 이제 오 박사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거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발표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 그리고 플랫폼을 넘어서서 여성 노동 근로 전체를 볼 때 우리 그러니까 이 직종별 산업별 차이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플랫폼 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음식 배달 플랫폼하고 헤어샵 플랫폼하고 아까 말씀하신 가사노동 플랫폼하고 굉장히 성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오 박사님 잠깐 말씀 나왔죠. 결국은 이 디테일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느냐라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감히 좀 말씀드려봤고요. 제 의견 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오은지 박사님 오늘 저희 토론자들 분들에 대해서 몇 마디 이제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뭐 너무 토론들을 다 너무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딱히 더 뭐 제가 여기서 덧붙일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작년도 저와 저희 연구진이 완성한 그 보고서들을 너무 열심히 읽고 오셨어요. 그래서 약간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작년도에 이제 디지털 전환기 여성 일자리 연구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과제였습니다. 그 연구비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디지털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진화돼 왔던 거고요. 이제 그 시작은 아까 제가 잠깐 모두에도 설명했듯이 그 80년대 PC를 중심으로 개인 PC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더 박차를 가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서는 ERP, MS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마도 뭐 선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회사 ERP 뭐 이런 선전도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보면 완성품이라는 것이 이제 또 로봇이라는 산업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한테 오랫동안 스며들어 왔던 내용인데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는 부분과 이제 접목되면서 더 이제 폭발적으로 관심이 늘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한번 디테일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 두 번째는 간호, 그다음에 간호산업, 그러니까 보건 간호산업, 그다음에 인공지능 산업 이렇게 그리고 플랫폼 산업 네 가지로 나눠서 이제
영역별로 이 영역을 다뤄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로봇 산업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조업에 로봇을 도입한다는 게 굉장히 기술은 굉장히 로봇이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아까 그 오재호 의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나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추리력도 기계학습을 통해서 현재 그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도 하시는 분들도 잘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못 따라갈 것이라는 사람의 강한 가정은 저는 좀 더 고민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인간이 사는 세상. 그러면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원하는 게 뭐냐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 기술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수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로봇 도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도입이 제대로 잘 한 번에 되려면 사실은 그 공장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완결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의 문제는 원하청 기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생하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고 다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매뉴얼을 바꾸면 기존에 몇 년을 들어 만들어 놓은 이 로봇이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대비, 그러니까 생산에 들어간 코스트 대비 베네핏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로봇에도 정부가 지원금을 많이 주지만 이 중소기업들이 만약에 LG나 삼성이 언제 그 매뉴얼을 바꿀지 모르니까 부분만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로봇화라는 건 사실상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사람이 주느냐 느느냐 저희는 이제 관심이 그거니까 그걸 굉장히 여러 번 인터뷰를 했는데 문제는 이 뭐 사람이 줄고 느는 거에 관심보다도 이분들은 로봇을 도입했을 때 과연 안전하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느냐, 과연 사람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반장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디지털이고 뭐고. 그렇지만 이제 엔지니어가 그 디자인을 해오면 이건 안 됩니다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자기 직무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을 하고 있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기술하고 접목을 되려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따지니까 사실상은 주는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동화가 도입되고 로봇이 도입되지만 완전 자동화, 완전 로봇은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거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도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층화적으로 가는 거지 이게 어느 순간 뚝딱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성 일자리의 문제는 사실 기존에 갖고 있는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별 직종 분리가 더 문제다. 이런데 여성이 들어가 나중에 로봇 전문가도 여성이 되는데 실제로 그 안에 여성이 지금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험을 쌓고 로봇 전문가가 되는 것이 더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로봇을 움직이니까 여성이 무거운 것을 들지 않아도 괜찮다?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봇 전문가가 아니고 그 업무 전문가여야 그 로봇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얘기였고 간호 분야도 이제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이제 어썸션은 뭐였냐면 간호의 상당 부분 디지털화가 들어오면 지금 저희가 맨날 간호 인력이 모자라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간호 인력이 조금 써도 괜찮지 않을까, 간호 로봇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가정하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파생되는 일자리가 더 많았습니다. 디지털화가 지금 병원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일단 뭐 약품에 대한 관리부터 여러 가지 레코드부터 엄청 많이 되고 있지만 그거를 다뤄야 되는 엑스트라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서 사실 병원에서는 고용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좋은 것은 환자입니다. 페이션트 관리가 그만큼 명확하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과거보다 그 자기에 대한 기록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로스가 적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헬스가 더 좋아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간호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우리나라 간호대학은 너무나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과정이 매몰돼 있다. 간호와 파생된 지금 헬스케어 산업이 너무너무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실제 간호
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사람 전문가가 내용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벤처를 하더라도 엔지니어들만 모여서 하니까 소비자 시장하고 로스가 계속 발생한다.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좀 확대해야 된다. 결국은 대학에서 교육 과정이 굉장히 더 이것보다는 더 확산돼서 가야 되는데 교육과정 개편은 오히려 그거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더 저는 인력이 늘어날 분야라고 봅니다. 인공지능 산업도 비슷합니다. 인공지능이 사실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모연이 마이크로 레이블러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굉장히 많이 이제 모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인형에 눈 붙이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 레이블링이 잘 돼야지만 인공지능 산업이 잘 되는 거죠. 그것은 일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일자리가 더 일자리라고 보면 여기 뭐 일거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만 더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통해서 보면 사실상은 전반적인 캐파시티가 늘어나지 디지털이 된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생각은 하지만 이건 연구자의 개인적인 인투이션이고 사실 이걸 제가 계량적으로 증명하기는 아직 어렵다. 이건 아마 한국고용정보원의 인력수요 전망하는 팀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이제 그 출연자님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중소기업 디지털 격차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장이 전문가보다 더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게 여성 인력에 대해서 현재 직무의 능력 강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은 줄어들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이 왜 그걸 더 위험하게 예측을 하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디펜딩 돼 있는 부분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굉장히 그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중소기업의 디지털 격차는 반드시 해소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보다는 저는 그 모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마련하는 게 더 필요하고 지금 그렇게 원하청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제 그게 중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생애주기적 전생애적인 여성 능력 개발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거는 이번에 우리가 그 경단법이 개정이 됐죠.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되면서 여성의 경력 관리를 법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 법적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세일센터나 뭐 여기도 재취업 또는 그 실업자들을 취업시키는 훈련 앤드 알선에 한정하기보다는 여성들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로 사업의 아젠다를 저는 바꿔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훈련 기관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군에서 이제 디지털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굉장히 관심이 있을 부분인데요. 사실상 제가 이번에 그 코로나로 느낀 거는 뭐냐면 여성들이 가정에서 디지털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성격 권한이 낮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집에서 그 수업을 하고 남편도 집에서 재택으로 수업을 하니까 이 랩탑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2개의 랩탑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과 남편이 우선이고 여성들은 이거 가질 수 없으니까 직업 훈련을 하더라도 핸드폰에 있는 걸로 그 다운받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훈련 기관은 아이의 그 훈련 그 과정 안에 그 랩탑을 이제 렌탈해서 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지표에서 가군의 컴퓨터 이용이 어떻게 있냐면 봤어요. 그런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개인별 컴퓨터 이용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사실 여성은 우리나라 정보가 굉장히 인프라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여성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됐다 이번에 라는 생각이 돼서 일단 그런 것도 다 같이 세일센터 사업에 저는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인프라를 떠나서 이 접근권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특히 여성에게 더 크게 다가왔다. 이건 너무 중요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반적으로 그 젠더 관점에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리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진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시간을 대충 맞춘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오늘 주제들이 밤새워 토론하고 싶지만 조금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고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오 박사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외국에는 예를 들어서 호스피텔리티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게 들어오면은 호텔밖에 안 해요. 근데 이제 호스피텔리티라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호텔이든지 그 여러 가지 그 업종에서 이분들이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져야 될 응대 능력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발전시켜야 될 부분 교육 과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직업훈련 체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현장에 계시는 이제 센터장님께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가 참 앞으로 정말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그 훈련 제공 기관에는 일대 혼란을 가져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훈련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 개인에게 이분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려고 하면 이때까지 또 훈련을 누가 선택을 하느냐, 과정을 누가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체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세심하게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사실 저도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디지털 전환기 여성 일자리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오은진 박사님의 발표를 필두로 해서 네 분 토론자님들 너무 금과 옥조 같은 토론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여성 인천 지역의 여성 일자리 관련 담당자 여러분께 당연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끝이 아니라 여기 실무자 여러분께서 오늘 여기 발표하신 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원이니까 앞으로 적극 활용하시면서 같이 이제 그 미래를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시기에 행사 준비해 주신 여성 세일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